안녕하세요. 쩐전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경제 이야기, 금융 이야기,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죠. 실생활에서 많이 필요한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그런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쉬운 이야기 금융, 이야기 경제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ITX 마케팅의 재무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권호선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첫 방송이기 하니까 저 각자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X 마케팅에 저도 역시 재무상담을 맡고 있는 이태호 단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금융교육자문의 이영웅 대표라고 합니다. 금융교육 관련 전문가고요. 지금 정보기관에서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그 지식들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고요. 저희가 좀 이렇게 핸섬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이 첫날인데요. 저희가 금융이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첫날은 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금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적금을 하든 대출을 하든 상당히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 금리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재테크 서적이나 어떤 금융교육, 경제교육을 받게 되시면은 금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첫 시간이니만큼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매달 그 첫 번째 목요일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금리는 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금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을 해볼까요? 네, 금리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이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나한테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오늘 금리를 다룬 이유는 금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조금이나마 대처해서 일상생활에 조금 도움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자, 우리 이 대표님, 금리는 네. 누가 정하죠?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익부 비익비 너무 커진다든가 자본주의의 힘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결국 정부의 덱을 갖고 와가지고 정부의 정책금리라고 하죠. 네, 팀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준금리를 고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시장금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우리나라도 이제 매달 기준금리라는 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이 발표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도 가끔 기억나실 때 있을 거예요. 어느 달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뉴스에서 한국은행 총장이라고 나와서 망치를 두드리면서 금리 발표했다고 하면 프레시가 막 터지죠. 그럼 그날 뉴스를 보시면 이제 오늘이 되겠네요. 오늘 저희 녹화 날이 목요일이니까요. 첫 번째. 그러면 저녁에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 금리가 어떻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됐다 굉장히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유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통화량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돈이 시중에 얼마만큼 많이 풀렸냐를 뜻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가끔 뉴스에 보면 우리 추석이나 그런 명절 때 보면 한국은행에서 5만 원까지 막 지게차에다가 막 돈을 떠서 주죠. 저거 하나만 저희 집에 갖다 주면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시중에 5만 원권을 얼마나 많이 풀 건지 아니면 시중에 너무 많이 있는 돈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부담이 많으니까 돈을 안 쓰겠죠. 들어오겠죠. 그리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반대로 우리 일반인들도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해요? 빚내서 집도 사고 요새같이처럼 증권 화랑기엔 주식도 사고 이렇게 되죠. 그런 거를 조정하는 게 한국은행의 역할이고 금리에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칠 수 있는 역할이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 싶으면 정부에서 돈을 풀어주는 거죠, 시장에. 이걸로 장사도 하고 이자가 싸니까 집도 사고 사업도 해라.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돈을 많이 풀어주는 형태고요. 반대로 이제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이러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통화량을 조절해서 돈을 좀 빨아들여서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틀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7월 초에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런 말들을 해요. 글로벌 금융시장 돈 풀기는 끝났다. 초저금리 양적 완화는 저무는 시대다.
그리고 파티 브레이커, 본인이 파티 브레이커를 해서 저금리 시대를 이제 끝내겠다. 이마니지스는 이제 이번 주에 좀 올려보겠다는 의향을 표시를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통화량을 조절해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적금 금리가 오를까 안 오를까 고민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출 금리가 빨리 오르긴 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적금 같은 거를 이제 좀 들어야 될 때인가요? 어떤가요? 적금 같은 거를 좀 해봐야 될까요? 뭐 의견이 좀 나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돈을 모으는 용도로는 적금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금리가 낮았을 때도 적금을 했는데 뭐 금리가 높아진다면요 굳이 뭐 적금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렇죠. 전 좀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이제 금리 그러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기준금리가 있고 오늘 발표할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고 실질금리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이거 좀 쉽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실래요, 이 팀장님? 이 단장님? 자, 기준금리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정하는 금리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까지 1.25%고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적금금리가 1.25%가 아니잖아요. 네, 적금금리라는 게 뭐 1.25가 아니듯이 자, 대출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오죠. 한국은행에서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은행도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125원에 산 물건을 우리한테 125원에 주진 않겠죠. 여기다 은행에 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을 붙여서 우리 일반인들, 우리가 쉽게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쓸 수 있는 금리, 이 마진을 플러스 알파하는 걸 가상금리라고 그러죠. 그걸 더해서 우리의 신용도라든지 뭐 내가 담보를 제공하는 내역에 따라서 이제 그 가상금리가 달라지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시장 금리죠. 우리들이 네. 대출을 받을 때, 적금을 넣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거는 많이 빠지시는 게 있잖아요. 상담을 해보시면. 네네네. 이제 아까 대출 금리도 있지만 우리가 실질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되죠.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이제 실질 금리를 생각을 해보면 1.25%, 그리고 적금을 하면 많으면 2%, 대출은 보통 이제 4, 5%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물가는 말 그대로 대출 금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 4, 5%로 오른다고 하면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갤럭시 핸드폰이 지금 1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더 오르겠죠. 조금 더 오르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적금을 넣어서 방법이 있나? 저는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에서 끝인가요? 아니요. 일반인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대표님, 이용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 이제 은행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을 든다. 사실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안전하게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을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권호준 팀장님도 말씀하듯이 과연 우리가 적금을 들었을 때 내년에 지금의 돈으로서 내년에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느냐.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금리를 못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는데 이제 그나마 목돈을 모으겠다는 개념으로 갖고 갈 그렇죠. 때는 은행 적금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우리 이용호 대표님은 살짝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요새같이럼 투자가 잘 되고 뭐 예를 들어 주식이라든지 이런 경기 하단계는 자기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의 일부 정도는 투자형 상품, 예를 들어 주식이나 펀드라든지 장기적인 비과세 혜택이나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물가 상승률을 좀 해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는데 결국은 이건 개개인들의 성향이나 또 목적에 따라서 그렇죠. 저축 방법이 바뀝니다. 적금이 답이다, 뭐 투자가 답이다는 절대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언제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이 돈은 어떤 목적으로 몇 년의 기간을 저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기간하고 상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상품이 적금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영훈 대표님은 지금도 사실 이렇게 보면 적금을 네네. 가장 선호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편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별로 어느 단계에 이제 있느냐에 따라 틀린데, 제가 한 가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건, 1988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뭐, 네네. 금리 몇 프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때 이제 성동일 씨가 78%. 웃기게 얘기하죠. 아, 78%요? 한 17에서 18%. 17에서 18% 네, 얘기를 네.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는 적금으로 모았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높았는데, 그때는 고도발전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실질 금리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명목금리, 우리가 은행에서 18% 준다는데, 물가가 10% 올랐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얻는 건 8%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떨어졌지만 물가 상승률도 그만큼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여기서 뭐 과거처럼 뭐 4%, 5%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저는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의 그 진폭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디플레이션으로 빠지지 않을까 더 걱정을 하잖아요. 물가 그렇죠. 상승률이 거꾸로 그냥 내려가지 않을까. 왜냐면 경기가 그러면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실질 금리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적금이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나 실질금리 따지면은 못 따라가는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뭐 막연하게 다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 이제 비율을 단기간에 나눠야겠죠. 그렇죠. 네. 목돈을 만들어 놓은 건 좀 적금을 이용하는 거 좋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단기간에 조금 오르니까 실질금리가 안 따라온다고 그래도 기준금리 자체가 좀 올라가고 하면은 그 갭이라는 게 조금 늘어나니까 더 유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금을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금리가 지금 예정대로 미국에서 연준에서 말한 대로 2년 안에 3%대로 진입한다. 그러면 금리 상승기가 2, 3년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들이 좀 대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품이나 투자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오르면 제일 먼저 은행금리도 오르죠. 예금금리가 올라갑니다. 적금금리가 올라가서 예를 들면 2%의 1년 만기 적금을 든다. 근데 이율이 2%라면 우리 소비자들, 우리 고객님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 내가 이 돈을 넣으면 2%의 이자를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서부터가 좀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은행이란 곳은 1년짜리 들어갔을 때 1월 달에 푼 돈은 1년에 365일 은행에 있기 때문에 2%가 적용이 되지만 차츰차츰 은행에서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겠죠. 2월, 3월, 4월. 그 적금의 경우엔 그렇죠. 네, 적금의 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마지막 달을 봤을 때는 2% 곱하기 11분의 1만큼의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평균 내보면 약 1%대의 이자가 되고 또 여기서 우리나라의 제도상 이자를 받으면 그게 다 내 돈이 아니죠. 올 때죠. 집꼬리만은 이자 받았는데 거기서 올 때 가니까 또 세금 15.4%. 이걸 빼가기 때문에 정말 적금은 목적이 짧을수록 기간이 저축 기간이 짧을 때는 저는 적금을 추천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내가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주택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종잣돈을 만들겠다는 요새처럼 사실 자고 나면 요새 주식도 오르고 우리나라 주식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2,400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부는 투자형 상품 펀드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노후에 준비할 수 있는 또 노후에 준비하는 상품들은 뭐가 있죠? 연금이나 이런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그 비과세는 지금 우리가 직고리만큼 받았던 이자에서 15.4%의 이자를 뺐지만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그 15.4%의 이자를 내지 않는 그것도 이자가 15.4%지만 우리 수익률 면에서 따져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저축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금리 상승기에 할 만한 상품을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좀 기간을 좀 많이 했네요. 네. 이 대표님은 이용 대표님은 금리 상승기에 지금 네네.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가정하에 뭐 추천해 줄 만한 상품이나 뭐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쓸 돈은 원칙적으로 예적금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예금 상품도 대출 상품보다 이자가 높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적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건전성 지표도 높아지는 거고요. 또 금리 연동형 상품도 좀 보실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마땅한 상품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정시펀드를 비율을 나눠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이자가 오르니까 뱅크론 펀드 같은 걸 좀 주목해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대출 채권 펀드인데요. 대출을 해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갈 테니까 이익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펀드는 성과가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게 돼요. 경제 성장률 따라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은 물가 연동체 관련된 펀드, 우리나라에서는 이스트 스프링의 물가 따라잡기 펀드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금융주들은 호황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관련된 펀드, 제가 하나 조사한 거 있는데 뭐 피델리티의 금융주 증권 펀드 이런 거에 물가 연동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들 하시죠. ETF. 그렇죠. 많이들 하죠. 물가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요. 반대죠, 항상. 그렇죠. 그러면은 ETF는 특이하게 인버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주식이 오르면 돈을 못 벌고요.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벌어요. 지금처럼 금리가 오른다 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인버스 채권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 중에 이제 채권 펀드를 인버스 형식으로 들어가시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자, 뭐 대충 금리 상승기의 상품들은 이렇게 좀 마감을 하고요. 잠깐 제가 첨언 좀 드릴 게 있는데 네. 물가 연동체를 얘기하셨는데 국채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가 연동체가 한 3, 4년 전에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동안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별로 없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가 연동체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투자 상품이고 물가 상승기에 들어가야지 그 수익이 난다는 점은 인지하시고 그렇죠. 네, 투자하시는 게 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오르면 가장 문제되는 대출이죠. 네. 그죠? 대출 이자. 네네. 이거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 지금 이제 대출이 여러 가지 많으실 텐데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출 우리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오르지만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요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았었죠. 보통은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들 때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50만 원 정도 들지만 집을 살 때는 보통 억 단위 이상의 대출을 받다 맞아요. 보니까 크게 들어갔어요. 내가 받는 이자는 이만큼 올랐는데 대출 이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돈이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출 이자가 오르게 되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고민이죠. 사실 맞아요.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예. 거기에 우리나라 금리가 따라가는 상황인데 과연 대출 이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지금 우리 이용 대표님 근데 간단히 계산을 해도 네. 1억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1%가 오른다. 대출 이자가. 그러면 이자가 월 83,000원이에요. 늘어나는 게. 근데 보통 1억이 아니고 한 3억대 정도 이제 대출, 집담보 대출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25만 원이 증가를 해요. 근데 25만 원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지금이냐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같이 갚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자까지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가계비 중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들어오는 소득은 똑같은데 네. 이 대출 갚아야 될 돈은 더 높아져 버리게 되니 그리고 또 부동산은 또, 그러면 집 팔고 대출 상환해야지? 그러면 좀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금리 오르면 월세도 오르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 상승기에는 지금 말한 뭐 집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주거비용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쩔 수 근데 없는 이제 상황이죠. 네.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소비성 지출 같은 거는 빨리 상환을 해서 올 연말 안에는 좀 정리를 하고 자산담보대출 뭐 그런 것도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월세 받기 위해서 오피스텔 담보대출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유지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소비성 대출은 저는 많이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1분기에 공식 발표한 지금 가계부채가 1360조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 뭐 자영업자 대출이나 지인간들 대출 이런 거 다 따지면 대략 지금 뭐 2천조에 달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냥 공식 통계 1360조 가지고 기준금리 0.25%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별로 이제 감이 안 오죠. 억 단위 큰 돈이니까. 근데 이 이자가 3조 4천억 원입니다. 0.25%만 오르면. 이게 1년인가요? 아니면 월? 그러니까 연 이자죠. 연이자고. 네. 연 3조요. 연 3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4억짜리 아파트를 8,500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저 0.25% 올랐다고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호선 팀장님 얘기했다시피 한 개 가구에 있는 가구들에게 바로 이자 부담으로 확 다가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저는 금리 상승 시의 대출은 좀 기업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뭐 기업체에서 다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네. 경기가 안 좋은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구조 조정 많이 하죠. 투자를 줄이고요. 그죠. 투자 줄이고 사람도 자르고 저도 잘렸어요. 맞아요.
금리 관련돼서 결국 맨 마지막에 그 고용 문제까지 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사람들이 금리가 내일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근데 결국 돌다 보면 구조조정 가고, 그리고 내 취업 자리가 줄어든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기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들 정리하고, 그리고 지출 줄이고, 대출 갚아버리고, 이러면서 안정성을 유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게들도 전체적으로 좀 종합 점검을 해보고, 금리 높은 데 대출부터 상환을 하든가,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이번에 8월에 안 그래도 지금 그 DSR 가계부채 종합 관련해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많이 대출 규제가 되죠. 예고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쯤 미리 먼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대출 문제가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큰 문제이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경기 침체로 이어질까봐 네네. 문제인데요.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요. 이태호 팀장님, 이용호 대표님도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되는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네. 금리 여러분 여태까지 별 관심 없이 지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금리가 좀 오를수록 심지어 마지막에는 내 고용에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점 생각하셔서 한 번쯤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금리 발표할 때 관심 가지고 보셔서 내가 대출 현재 얼마가 있고 예적금을 얼마나 받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내다가 결국 뭘 못하냐면 적금 낼 돈이 없어져요. 그렇죠. 아까 얘기 적금부터 들으셨죠? 깨게 되죠. 3억이라는 돈을 대출 받았을 때 한 달에 이자가 25만 원씩 더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모았던 적금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금리 인제는 여러분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번씩 관심 가지고 꼭 체크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용호 대표님 어떻게 금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금리 상승기인 건 맞고요. 처음 서두에 말했다시피 이 모든 건 솔직히 지금 미국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에 그쪽에서 돈 풀면서 우리나라까지 다 파편이 튄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분명한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부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압박에 못 이겨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미리 나서서 끝까지 가서 손을 대기 전에 내가 먼저 점검해보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놓는 네, 그런 맞죠.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출 관리를 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죠. 맞습니다. 넉넉히 있으면 진짜 적금도 뺏기고, 뭐 보험도 해지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되겠네요. 저는 그 금리에 대해서 방송하다 어저께 좀 찾아봤는데, 이제 대학교 때 한번 배웠던 건데, 이제 코스탈론이 달걀 이론이라고 이제 금리 변동돼 갖고, 뭐 상승기 하상기 나오는데, 참 오래전 이론인데, 지금 시점도 맞는 것 같아요. 그 금리 상승 국면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맞죠? 엄청나죠. 네. 이제 각종 헤드라인을 장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자산가들은 보통 이제 부동산을 처분을 해요. 부동산을 처분하고 주식이나 투자 상품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또 거기에 휩쓸려 가죠. 그렇죠. 왜냐면 금리가 오르면 이제 월세도 오르겠네. 그럼 집을 사볼까? 대출을 땡겨서 뭐 결국엔 자산가들에게 이제 또 당하는 꼴이 되는데 한번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이 달걀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쉽게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요. 결론은 이제 금리 상승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태호 팀장이 말한 대로 적금이고 뭐고 다 깰 수도 있고요. 이영우 대표님 말한 대로 가정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재무 상태를 좀 파악을 해서 자산을 좀 이동하든가 대출을 상환, 그 다음에 소비성 대출보다는 자산 대출로 넘기는 이런 각각의 각각 가정에 맞는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ITX 마케팅에 상담 신청을 하셔도 전문가분들이 내방을 해서 또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첫 방송이고 좀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인데 추후에 금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할게요. 금리 내용은 너무 좀 방대한 내용이라 오늘 좀 짧은 감이 있으셨죠? 네. 아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금리란 게 사실은 이게 밤을 새도 그렇죠. 할 만큼의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를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니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우리가 꼭 미국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미국 금리를 또 조정하는 우리 멋진 할머니 계시죠? 앨런이라는 분이. 네. 지팡이 몇 번 두들기면 세계에 있는 몇 조의 그런 달러들이 움직여요. 왜 저희들이 힘들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분 한마디에 지팡이질에 우리나라가 휘청이고 삼성전자의 주가 총액이 떨어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적 독립성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짧은 시간에 들을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좀 더 알짜기로만 추려서 드리는 네. 거니까 이제 추후에 한번 금리에 네, 대해서 한번 좀 더 더 하고요. 말씀 이렇게 나눠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날씨 많이 더워지고 이제 삼복더위가 시작이 되겠네요. 장마가 끝나게 되면은 청취자님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